남편을 잃은 뒤 뚱보가부는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약한 척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칡뿌리를 캐러 오른 산속에서 기이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불기운 설인 쇠덫에 붙잡혀 꼼짝 못하는 산도깨비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 뚱보가부는 그 도깨비와 함께 술에 가득 소고기를 산속 깊은 눈밭에 묻고 있었습니다. 뚱보가부는 어째서 그 귀한 고기를 남몰래 땅속에 감추려 한 것일까요? 어서 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텅, 텅. 무거운 무쇠 칼날이 기름때 낀 두꺼운 참나무 도마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살을 애는 시린 겨울 공기를 무겁게 갈랐습니다.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는 공주목 변두리, 푸죽간, 억척이는 거친 숨을 토해내며 도마 앞을 꼿꼿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부터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 집안에서 태어나 뼈가 굵은 안악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보다 큰 키에 둥글고 풍만하면서도 듬직한 체구를 가졌지요. 누렇게 빛바랜 저고리와 짙은 다홍색 치마를 허리춤에 질끈 동여맨 모습은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내리치는 그녀의 손만은 오랜 세월 칼을 쥔 자의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수없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크고 거친 손. 그 마디마디에는 지워지지 않는 짐승의 기름때와 붉은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돌덩이처럼 땅을 힘껏 딛고 선 억척이는 질긴 소고기 덩이를 내리칠 때마다 뼈의 결을 정확히 읽어대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칼끝에 쏟아부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억척이는 이리 숨막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백정 출신의 다정하고 우직한 남편을 만나 남의 고기를 다듬으면서도 마을 변두리의 작은 떼기밭을 함께 일구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비록 밥상에는 보리밥에 묽은 된장국이 전부였으나 새 식구의 얼굴에는 늘 흐뭇하고 부드러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돌림병이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남편은 각혈 끝에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줄을 붙잡기 위해 억척이는 마을 어기 약조 할멈에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귀한 탕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고을 상권을 꽉 쥐고 있는 최객주에게 돈을 빌린 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지요. 처음 빌린 돈은 불과 10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객주의 장부 속에서 그 돈은 달이 바뀔 때마다 새끼를 치듯 불어났고 어느새 억척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백냥이라는 거금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결국 떼기밥마저 이자로 빼앗긴 억척이는 최객주의 푸죽간. 뒷마당에 얽매여 사내들도 버거워하는 뼈 발골 노동을 도맡으며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처가 손목 상하겄다. 쉬엄쉬엄 혀라. 곁에서 솥뼈를 바르던 늙은 백정 박서방이 주위를 슬금슬금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은 머리에 낡은 수건을 질끈 묶고 해진 앞치마를 두른 초췌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바짝 낮추어 억척이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내가 고기 심부름차 관아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기막힌 걸 봤잖냐. 최객주 그 양반이 이방이랑 실무 아전들을 불러다 놓고 묵직한 돈봉투랑 비밀 장부를 슬쩍 넘기더구먼. 우리 공주 사또 나으리야 대쪽 같은 분이라지만 그 밑에 실무 보는 아전놈들이 죄다 최객주 돈에 매수돼서 입을 싹 닫고 있으니 우리 같은 청것들은 평생 가도 관아에 억울한 소리 한번 못 낼겨. 박서방의 체념 섞인 말에 억척이의 칼질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시퍼런 멍울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다시 도마를 내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억척이. 칼질 소리 한번 아주 요란하다. 고기가 아주 곤죽이 되겠어. 등 뒤에서 들려온 능글맞은 목소리에 억척이의 어깨가 흠찍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푸죽간 주인이자 억척이의 숨통을 쥐고 있는 최객주가 뒷짐을 진 채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살을 애는 추운 겨울날임에도 배가 불룩 튀어나온 거대한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보랏빛 명주 도포에 화려한 모란무늬가 수놓아진 옷을 입고 목에는 값비싼 담비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요. 반듯하게 쓴 갓 아래로 살에 묻혀 실뱀처럼 가늘어진 눈매가 억척이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객주 어른 나오셨어요. 억척이가 피 묻은 앞치마에 서둘러 거친 손을 닦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은 아예 구석으로 몸을 웅크린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요. 최객주는 대답 대신 도마 위에 썰린 고깃덩이들을 툭툭 건드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보름 뒤면 우리 공주 사또 나으리의 성대한 환갑잔치에 들어갈 귀한 고기를 대야 한다. 사또 나으리는 깐깐하고 엄격하기가 바늘 찌를 틈도 없는 양반이라 상에 오르는 고기 한 점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단 말이다. 앞으로 보름 동안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고기를 썰어대야 할 터인데 내년 칼질에 영 힘이 없구나. 다 죽어가는 시험이 병수바라느라 밤잠을 설쳐서 그러느냐? 부드러운 듯 읊조리는 말투였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억척이는 꾹 담은 입술 사이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지요. 골방에 누워 숨이 넘어갈 듯 가래 끓는 기침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살리려면 오늘 반드시 품삯을 받아 탕약을 지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녀유, 객주 어른. 힘 닿는 데까지 정성껏 다 손질해 놓을 테니 잔치 고기는 아무 걱정 마셔요. 허허, 그래야지. 참, 내 시험이 약값이랍시고 빌려간 돈 말이다. 어제부로 이자가 단량이 더 얹어졌단다. 내가 평생 이 푸죽간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갚으면 될 일 아니냐. 최객주의 실눈이 기분 나쁘게 휘어졌습니다. 억척이는 목구멍이 턱 막혀 겨울에 찬 공기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기 객주 어른, 어머님 기침이 요새 더 심해지셔요. 약을 딱 2천만 더 지을 수 있게 이번 달 삭을 조금만 먼저 내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억척이의 간절한 호소에 최객주는 혀를 차며 부채로 억척이의 턱을 툭툭 쳤습니다. 천한 백정들이 명이 닿으면 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건을 어찌 미련하게 생떼를 쓰느냐. 내년 품삯은 이자 갚는데 몽땅 털어넣어도 모자랄 판국이야. 정기력을 보태고 싶거든 저 구석 도마 밑에 떨어진 찌끄러기나 가져다 고아 먹이거라. 내 특별히 봐주마. 최객주는 크게 헛기침을 하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억척이는 도마를 짚고 서서 하얗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이래도 늙은 시어머니 입에 따뜻한 약 한 모금, 온전히 넣어드릴 동전 한 입 줄 수 없는 처지가 가슴을 갈기갈기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억척이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섰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진 방문 밖으로 숨이 턱턱 막히며 가래가 끓는 시어머니의 쌕쌕거리는 기침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엽게 갈랐습니다. 억척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최객주가 던져준 말라비틀어진 고기 부스러기와 잎사귀 몇 가닥을 넣고 맹물에 끓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찢어지는 기침소리가 연거푸 터져나왔습니다. 이리 청승맞게 앉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여.
칡뿌리라도 캐와야 어머님 빈속을 데워드릴 거 아뇨. 억척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의 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저 너머 남향으로 크게 뻗은 바위 밑, 그곳은 한겨울 삭풍을 막아주어 볕이 잘 들고 땅이 그나마 덜 어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그곳에서 굵은 칡넝쿨이 뻗어나간 자리를 눈여겨본 적이 있었지요. 낡은 누런 저고리 깃을 여미고 끝이 뭉툭한 호미를 쥔 억척이는 칼바람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칠흑 같은 한밤중의 뒷산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푹 무릎까지 쌓인 눈밭을 딛고 오를 때마다 얼어붙은 눈송이들이 으스러지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쌩하고 몰아치는 날 선 산바람이 억척이의 둥글납작한 뺨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억척이는 발목을 휘감는 눈 구덩이를 헤치며 뒷산 깊은 골짜기의 남양 바위를 향해 우직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 덮인 겨울산에서 약초나 뿌리를 캐는 것은 건장한 사내들에게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억척이는 얼어붙은 입술을 꽉 깨문 채 가을에 눈여겨보았던 그 바위 밑 지역만을 떠올리며 쩍쩍 갈라진 손으로 호미를 바짝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남양 바위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날 무렵 억척이의 귓가에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람의 신음도 아닌 기이하고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윽, 빌어먹을, 뜨거워, 불길이 어찌 이리 독하단 말이냐. 억척이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바위 틈 쪽으로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명멸하는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억척이의 둥그런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바위 아래 눈밭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내가 아니었지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키의 어깨가 떡 벌어진 다부진 체격, 기이한 쑥빛 피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산발한 검은 머리 사이로 억센 뿔 2개가 솟아 있었고 짐승 가죽 조끼 아래로 넓은 가슴과 굵은 팔다리가 드러났지요. 턱 밑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도깨비? 그 도깨비는 누군가 산속에 감춰둔 기이한 쇠덫에 오른쪽 발목이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냥 덫과 달리 쇠이빨 사이에서는 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겨울산에 찬 기운을 먹고 사는 냉기. 도깨비에게 그 지독한 열기는 뼛속까지 녹여버릴 듯한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헐떡이던 도깨비가 고개를 돌려 억척이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쌍꺼풀 진 그의 황금빛 눈매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기 안악 이 쇳덩이에 불기운이 서려 있어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무서워 말고 잠시 손을 빌려주게. 도깨비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척이는 덜컥 겁이 났지만 덫에 치여 오도 가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그 짐승 같은 모습이 묘하게도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억척이는 망설임을 털어내고 눈밭을 밟으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덫의 열기는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맨손으로 벌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승의 뼈를 발라내며 관절과 기계의 이치를 몸으로 익힌 백정. 안악답게 억척이는 덫의 구조를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짐승 뼈 발라내듯 틈을 찾아야 혀. 가만히 있어봐요. 억척이는 눈밭에 구르는 굵고 단단한 참나무 가지 하나를 주워와 자신이 챙겨온 호미. 자루와 함께
덫에 맞물린 톱니바퀴 틈새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체중을 실을 참이었지요. 도깨비 양반, 나 혼자 힘으론 어림도 없으니께 댁도 남은 찬 기운을 저 쇳덩이 이음새에 몽땅 쏟아부어요. 도깨비는 이를 꽉 깨물고 남은 냉기를 끌어모아 덫의 경첩 부위에 하얀 서리발을 뿜어냈습니다. 시퍼렇게 얼어붙으며 쇳덩이가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찰나 억척이가 굵은 팔뚝에 핏줄이 터지도록 온몸에 체중을 실어 나뭇가지를 내리눌렀습니다. 끄응. 우직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의 아기가 삐걱거리며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서리가 다리를 쑥 빼내며 눈밭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억척이도 지렛대가 부러지는 반동으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벌겋게 달아올라 욱신거리는 손바닥을 차가운 눈에 비비며 억척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밭을 뒹굴던 도깨비가 거친 숨을 고르며 억척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낙, 내가 두렵지도 않은 게냐? 보통 사람이라면 내 모습을 보자마자 혼비백산에 달아났을 터인데 도깨비나 사람이나 덫에 치여 아픈 건 똑같지 뭘 그류. 도깨비는 콧방귀를 뀌더니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호리병을 흔들어 보았으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긴 팔을 뻗어 억척이의 저고리 깃을 툭 건드렸습니다. 이보라 아낙. 어디서 피비린내 나는 백정 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느냐. 내 이름은 설이다. 기왕 목숨 살려준 김에 내 집으로 나 좀 들이거라. 찬바람이 숭숭 드는 서늘한 문간방이면 족하다. 날이 밝아 덫을 놓은 사악한 무당놈이 오기 전에 며칠 숨어 냉기 좀 쐬며 다리를 추슬러야겠다. 그 뻔뻔한 요구에 억척이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슈? 생전 처음 보는 도깨비를 집에 들이게?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에 도깨비 식객까지 받으라니 꿈도 꾸지 마셔요. 이보라 아낙. 발목은 이 모양이고 날까지 밝아오는데 덫을 놓은 놈이 돌아오면 또 붙잡힐 판이다. 며칠만 참 문간에 숨겨주면 되지 않느냐. 서리가 투덜거리며 뻗대자 억척이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서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정 따라오려거든 내 말 똑똑히 들으셔요. 우리 집에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가 계셔요. 어르신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칼이 도깨비 뼈도 남김없이 발라버릴 테니 그리 아셔요. 사람 해치지 않겠다고 약조부터 해요. 서리는 황당하다는 듯 황금빛 눈을 껌뻑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병든 노인을 어찌 건드린단 말이냐. 내 그저 조용히 찬 기운만 채우고 갈 터이니 걱정 마라. 서리의 다짐을 받은 뒤 억척이는 바위 밑 덜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과 호미로 얼어붙은 흙을 긁어내는 작업에 손마디가 까졌으나 마침내 굵직한 칡뿌리 몇 개를 캔의 망태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새벽 마을 어귀로 내려온 억척이의 뒤로 서리가 다리를 절뚝이며 따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른 아침 물을 깃고 오던 박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억척이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서리의 쑥빈 몸뚱이는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흐릿하게 스르르 돌담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의 피곤한 시선은 오직 억척이만을 향했습니다. 이 새벽에 또 칙해로 다녀오냐? 최객주 그 지독한 양반이 사또 잔치에 쓸 쇠고기를 구한다며 요새 이웃 고을을 뒤져 지나치게 싼 소만 알아보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더라. 조만간 소들이 들이닥치면 많이 힘들 테니 어서 들어가 몸이나 녹여둬라. 박서방이 한숨을 쉬며 지나가자 그림자 속에 맺혀있던 흐릿한 안개가 다시 서리의 형상으로 짙어졌습니다. 놀라기는
나 같은 300살 넘은 도깨비는 스스로 기척을 숨길 수 있지. 보통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너처럼 기가 세거나 뼛속 깊이 억울함이 맺힌 자들 눈에나 제대로 보이지. 집으로 돌아온 억척이는 약조대로 부엌 옆 가장 찬바람이 드는 서늘한 문간방에 서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만족스러운 콧소리를 냈지요. 억척이는 칡뿌리를 지식여 맹물에 푹 끓였고 그 쓴 물을 넘긴 시어머니의 기침은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문간방에 웅크리고 있던 서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황금빛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악 마을 밖 먼 길목에서 낯선 짐승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오는구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양인데 거리가 멀어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다. 서리는 잠시 귀를 기울이며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냄새가 끊긴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푸죽간 동네니 피냄새, 고기 냄새가 섞여 나는 건 당연하죠. 허튼 소리 말고 얌전히나 계셔요. 억척이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낡은 문을 닫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초가집 문간방, 두 외로운 존재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싸아, 차가운 우물물이 거친 나무대야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마당을 깨웠습니다. 억척이는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상처난 두 손을 찬물에 조심스레 담갔습니다. 지난밤 뒷산에서 붉은 열기를 뿜어대던 기이한 쇠덫을 나뭇가지와 호미자루로 간신히 벌려내고 얼어붙은 흙바닥을 헤집어 칡을 캐느라 손바닥은 온통 부르트고 손마디는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찢어질 듯 쓰라린 상처 위로 얼음장 같은 우물물이 닿자 억척이는 흠칫 어깨를 떨었으나 이내 이를 꽉 깨물고 투박한 손을 억척스럽게 비벼 씻어냈습니다. 오늘 당장 푸죽간 도마 앞에서 그 묵직한 무쇠칼을 쥐려면 어떻게든 붓기를 가라앉혀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선 억척이는 어제 캐온 칡뿌리를 지식여 맹물에 푹 고안했습니다. 다행히 쓰디쓴 칡물을 몇 모금 넘긴 시어머니의 기침소리는 어젯밤처럼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쌕쌕거리며 힘겹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얇은 문풍지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칡물 하나로 병이 씻은 듯 나을 리는 없었지만 당장 빈속과 마른 목을 달래주기에는 요긴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바로 옆에 붙어있는 허름한 문간방 쪽에서 거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잉 쯧쯧. 어디서 매캐한 연기가 이리 새어 들어온단 말이냐. 뼛속까지 시원한 찬바람을 쐬어도 모자랄 판에 매운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투박하고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밤에 억척이가 엉겁결에 거두어들인 산중 도깨비설이었습니다. 억척이가 부직갱이를 들고 문간방 문을 삐거덕 열자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몸집이 두터운 서리가 좁은 흙바닥 방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쇠덫의 열기의 상에 시뻘겋게 부어오른 오른쪽 발목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쪽으로 쭉 뻗어두고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도깨비에게는 아궁이에서 넘어오는 옅은 매연조차 고역인 모양이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남의 집 겹방에 얹혀 사는 식객 주제에 아침부터 불평이 이리 많으셔요. 연기가 매우면 코를 쥐고 계시든지 정시르면 다리 낳는 대로 후딱 나가셔요. 억척이가 둥글납작한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서리는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황금빛 눈을 홉떴으나 이내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 여인네로다. 그나저나 배가 고프구나. 목숨까지 구해놓고
이제와 굶겨 죽일 셈이냐? 줄 건 없으니께 찬물이나 들이켜셔요. 그렇게 톡 쏘아붙이면서도 억척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던져주었습니다. 어제 최객주가 구석에 버리듯 내주었던 살점 하나 없이 뼈만 앙상한 소등뼈 부스러기였지요. 서리는 그 거친 뼈다귀를 냉큼 받아들더니 코끝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쯧쯧, 고기란 본디가 잡아 짐승의 더운 기운이 미세하게 남아있을 때 먹어야 제맛이거닐. 이건 며칠이나 뒹굴었는지 피 속의 열기가 시퍼렇게 다 식어버렸구나. 서리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날카로운 이빨로 단단한 뼈를 오도독 씹어 삼키는 모습을 보며 억척이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 식어 빠진 평범한 뼈다귀를 붙들고도 이건 너무 식었다느니 살점이 없다느니 투덜대는 서리가 얄밉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요. 이튿날이 되자 환갑잔치까지 열나흘 남짓 남은 푸주가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억척이는 부르튼 손바닥의 통증을 참아가며 질긴 힘줄을 끊어내고 뼈와 살을 분리해냈습니다. 피와 기름에 찌든 앞치마를 두른 박서방은 곁에서 말없이 고기를 다듬고 있었지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억척이가 살점을 살피는 모습을 자꾸만 곁눈질했습니다. 그런데 억척이의 어깨 너머 담벼락 구석으로 흐릿하고 옅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억척이가 힐끗 돌아보자 서리가 평범한 인간들의 눈을 피해 기척을 숨긴 채 담장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지요. 찬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억척이의 일터까지 슬금슬금 쫓아온 서리는 묵직한 칼을 내리치면서도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는 억척이의 고된 노동을 황금빛 눈동자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억척이가 피 묻은 손을 우물물에 씻고 있을 때 담장 그늘에서 서리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봐, 그렇게 악을 쓰며 썰다간 손바닥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미련하게 힘만 쓸 게 아니라 살결을 따라 힘을 빼야지. 아이고, 깜짝이야. 다친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왜 쫓아왔대요? 백정 안 하기 뼈 썰어 욕먹는 게 하루 이틀이간요. 어머님 약값 벌려면 손바닥이 까져도 썰어야죠. 억척이는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서리는 대꾸 없이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억척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방에서 문풍지를 향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아가, 문간방 쪽에서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들어오더니 꽉 막혔던 가슴이 한결 뚫리는 것 같구나. 억척이는 깜짝 놀라 문간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리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제 몸에서 나오는 차갑고 맑은 산중의 냉기를 은근히 안방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히던 시어머니의 앓는 방안 공기를 서리가 제 방식대로 조용히 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척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리는 얼른 고개를 획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방안 공기가 너무 매캐하고 답답해서 내 살 길을 찾은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더니 서리는 불쑥 커다란 손을 뻗어 억척이의 부르튼 두 손등 위로 차가운 입김을 훅 불어주었습니다. 욱신거리던 상처 위로 서리빨 같은 냉기가 스미자 타는 듯한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았지요. 뼈골 빠지게 고생하는 꼴이 보기 흉해서 바람 좀 쐬어준 것이다. 투덜거리는 서리의 옆모습을 보며 억척이의 둥근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험상궂은 외모의 입은 거칠어도 이 기이한 산중 도깨비가 단순히 골칫덩이
식객만은 아니라는 묘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외로운 존재는 찬바람 들이치는 문간방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겨울밤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골목 어귀에서 만난 박서방의 얼굴은 전에 없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처가 잔치고기로 쓸 소들이 곧 당도할 모양이다. 최객주가 이윤을 남기겠다고 지나치게 싼 소들만 몰아왔다는데 앞으로 숨 쉴 틈도 없이 고기를 쳐내야 할 겨. 박서방의 걱정 어린 목소리 너머로 멀리 마을 밖 길목에서 무거운 발굽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서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황금빛 눈을 껌뻑였습니다. 저 멀리서 평소랑 다른 낯선 짐승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오는구나. 단순한 흙먼지 냄새가 아닌데. 서리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거리가 멀어 그 기운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억척이 역시 푸죽간 골목이니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장 쏟아질 산더미 같은 고기 작업과 시어머니의 약값 걱정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우르르 쿵 쿵 얼어붙은 흙바닥을 지니기며 대여섯 마리의 소가 푸죽간 뒷마당으로 차례차례 들어섰습니다.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뿌연 흙먼지가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탁하게 채웠지요. 억척이는 묵직한 무쇠칼을 도마 곁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고쳐매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짐승들은 겉보기엔 그저 먼 길을 쫓겨와 지치고 야윈 소들처럼 보였습니다. 누런 털에는 마른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고개가 수그러진 채 기운 없이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당장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거나 끔찍한 악취를 풍기는 몰골은 아니었으나 죗값을 주고 사온 실한 고기소의 자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채 툇마루에 서 있던 최객주가 기름진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보랏빛 명주 도포를 펄럭이며 소들의 등짝을 부채로 툭툭 치는 그의 눈매는 이문을 남길 계산으로 가늘게 휘어져 있었지요. 허허, 값이 싸기에 일단 쓸어 담아오긴 했다만 살을 발라 양념만 푹 재워놓으면 삿도 나으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번 환갑잔치 납품만 무사히 마치면 은전 꾸러미가 창고에 그득할 것이다. 잔치까지 기일이 빠듯하니 당장 작업부터 시작해라. 박서방은 소떼의 깡마른 몰골을 보며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일 뿐 감히 나서서 불평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억척이의 눈에는 이 짐승들이 그저 지치고 목먹어 마른 것과는 어딘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억척이가 도축을 위해 첫 번째 소의 곁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짐승의 콧김이 손등에 닿자 유난히 훅훅거리는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먼 길을 걸어 발굽이 다른 짐승치고는 코가 너무 바짝 말라있구먼. 숨소리도 폐가 마른 것처럼 쌕쌕거리고 눈 흰자위 밑으로 붉은 잔실핏줄이 엉켜있는 것이 영 찜찜하네. 평생 백정안악으로 짐승을 다뤄온 억척이의 오랜 경험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억척이는 미심쩍은 얼굴로 첫 번째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각이 평소와 덜컥 어긋났습니다. 탄력 있게 갈라져야 할 고깃결이 평소와 달리 물러 있었습니다. 억척이가 살점을 들어 밝은 빛 아래 살피자 안쪽에는 검붉은 반점과 탁한 핏물이 남아 있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 시퍼런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억척이를 따라왔던 서리가 한 걸음 바짝 다가섰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기척을 숨긴 서리는 황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핏물을 응시했지요. 저 핏물을 보아라. 냄새가 묘하구나. 서리의 목소리가 억척이의 귓가에 낮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 고기에 남은 열기가 이상하구나. 건강한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고른 기운이 아니다. 겉은 차갑게 식었는데 속에서는 탁하고 불길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 서리의 말에 억척이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백정 경험으로 발견한 탁한 핏물과 검붉은 반점, 그리고 서리가 감지한 불길한 열기가 합쳐지자 단순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그냥 말라비틀어진 소가 아니여. 예전에 이웃 고을에 짐승병이 돌았을 때 본 흔적과 쏙 빼닮았구먼. 이런 고기가 그대로 사람 입에 들어갔다간 큰 탈이 날 텐디. 억척이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쟁걸음으로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최객주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객주 어른, 고기가 영 이상해요. 살점 안쪽에 검붉은 반점이 남아있고 핏물과 고깃결이 평소 짐승 고기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건 그냥 마른 소가 아니라 속에 몹쓸 병을 품은 듯해요. 이웃 고을에서 병든 소임을 알고도 싸게 넘긴 것 같구먼요. 억척이가 불쑥 내민 고기 단면을 내려다본 최객주의 안색이 순간 빳빳하게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 역시 소떼를 사들릴 때값이 지나치게 싸고 짐승들의 눈빛이 탁하다는 사실을 찜찜하게 여겼습니다. 이웃 고을에 알 수 없는 짐승병이 돈다는 흉흉한 소문을 얼핏 듣기도 했지요.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막대한 납품 대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애써 눈을 감은 채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객주는 고기에 남은 이상한 반점과 탁한 핏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덜컥 겁이 났으나 이내 장부가 놓인 툇마루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소를 사들이는데 큰 돈을 썼고 여기서 고기를 무르거나 납품을 포기한다면 환갑잔치를 망친 죄로 관아에서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뻔했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짓누르는 순간이었지요. 최객주는 애써 헛기침을 크게 하며 고깃덩어리를 도마 위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어설픈 솜씨로 객주를 가르치려 드느냐? 먼 길을 쫓겨오느라 핏줄이 조금 터진 것뿐이다. 흠이 난 부분이 있으면 칼로 깨끗이 도려내고 얼음물에 서너 번 헹궈내면 될 일 아니냐. 하지만 객주 어른, 이건 겉만 도려낸다고 될 일이 아니어요. 약조 할멈이나 고기를 잘 아는 어르신께 먼저 확인을 받아봐야. 입 다물라. 최객주가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탁 접으며 억척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가늘어진 눈매에서 차가운 도끼가 뿜어져 나왔지요. 내 어미 약줄이 네 손에 있는지 잊었느냐? 괜한 헛소문을 내어 납품을 망친다면 당장 내년 품삯부터 끊어버릴 것이다. 박서방, 자네도 오늘 보고 들은 것을 밖으로 내뱉었다간 이 바닥에서 다신 칼을 쥐지 못할 줄 알라.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고개만 떨구었지요. 최객주는 안채로 돌아가더니 거래 장부를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특정장을 발견하자 얼굴을 굳힌 채 장부를 덮어 안쪽 괴짝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마당에 있던 박서방이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곧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당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억척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무쇠칼을 다시 쥐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탕약값이 묶인 이상 당장 일손을 놓고 저항할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도마 앞에 선 억척이의 눈에는 막 손질을 시작한 고깃덩이와 마당, 한쪽에 묶인 서너 마리의 소가 들어왔습니다.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긴 서리 역시 가까이 묶인 짐승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지요. 첫 번째 소만의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바로 곁에 묶인 다른 한 마리에게서도 비슷하게 고르지 못한 열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으나 나머지 소들까지 같은 상태인지는 서리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기가 그대로 잔치상에 오른다면 눈앞에 저 고기들이 고을 사람들에게 닥칠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재앙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도록 시어머니의 목숨줄로 자신을 올가맨 최객주의 비열한 압박이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쌉싸름한 당기와 쑥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마을 어귀의 낡은 약방 아니었습니다. 억척이는 품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레 꺼낸 작은 헝겊 뭉치를 약조 할멈 앞에 내밀었지요. 두 겹으로 싼 헝겊을 조심조심 펼치자 낮에 푸죽간에서 남몰래 떼어온 붉은 살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절구에 약재를 찍고 있던 할멈은 눈살을 찌푸리며 돋보기를 치켜 올렸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고깃결을 이리저리 살피고 냄새를 맡던 할멈의 주름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건 필시 보통 소의 고기가 아니구먼. 핏물이 탁하고 속살 곳곳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어. 무슨 몹쓸 병인지 단박에 이름을 댈 수는 없으나 예전에 이웃 고을에서 이런 고기를 잘못 먹고 사람들이 단체로 몸져 누울 뻔한 일이 있었지. 이런 고기가 사람 입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나 노인네들은 큰일 날 수 있어. 할멈의 무거운 경고에 억척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면 공주 사또의 환갑잔치가 열리고 고을의 수많은 어르신과 힘없는 백성들이 그 상에 오를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먹게 될 터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몹쓸 고기를 씹고 삼키게 될 것이 분명한 노릇이었습니다. 억척이는 다급히 헝겊을 다시 싸매어 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약방을 빠져나와 관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고하여 당장 잔치 고기를 물리고 남은 짐승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관아의 높은 문턱은 미천한 백정 안악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감히 백정 여편네가 관아 앞을 함부로 기웃거리느냐. 최객주에게 수시로 뇌물을 받아먹으며 은밀히 결탁해 온 실무 아전들이 눈을 부라리며 억척이를 거칠게 막아섰지요. 사또는 아직 이 흉흉한 고기 소문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안채에 머물고 있었으나 문고리를 틀어진 아전들이 철통같이 앞을 가로막으니 억척이로서는 사또의 그림자조차 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사또 나으리께 말씀 한마디만 전해주셔요. 최객주가 잔치에 쓸 소들을 들여왔는디 핏속에 고약한 병이 든 고기라 이대로 상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쓰러질 거구먼요. 억척이가 품에서 헝겊을 꺼내어 핏물이 밴 고기를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아전 하나가 손등으로 헝겊을 탁 쳐내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여편네를 보았나? 어디서 썩은 고깃덩이를 주워와서는 감히 사또 나으리의 귀한 환갑잔치를 회방 놓으려 들어 당장 꺼지지 못할까? 아전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차가운 관아 흙바닥에 나뒹군. 억척이는 흙먼지가 묻은 고기 조각을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백정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바른 말을 외쳐도 그저 미친년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터덜터덜 푸죽간으로 돌아온 억척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뒷마당에서 가마솥을 닦고 있던 박서방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른요,
저 고기들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 어른도 낮에 똑똑히 보셨잖유. 우리라도 나서서 저걸 치우거나 관아에 제대로 알려야지. 저대로 잔치상에 올렸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저랑 같이 증언 한 번만 해주셔요. 그러나 박서방은 겁에 질린 흑빛 얼굴을 한 채 억척이의 손을 황급히 뿌리쳤습니다. 네,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짐승뼈나 바를 줄 알지 아무것도 못 본 것이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이나 혀. 박서방은 매몰차게 돌아섰으나 그의 두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서방은 억척이가 관아로 달려간 사이 우연히 안채 문틈으로 기막힌 광경을 목격한 참이었지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힌 최객주가 붓을 쥐고 장부의 몇몇 줄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들여온 날짜 곁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손질 책임자 칸에는 억척이의 이름을 새로 적어 넣었지요. 박서방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최객주는 장부를 덮어 방구석 검은 괴짝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박서방은 그 광경을 보고도 제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온 최객주가 억척이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천한 것이 도마 앞을 비우고 어딜 그리 쥐새끼처럼 쏘다니느냐. 내년이 약방과 관아를 들락거리며 헛소문을 퍼뜨리려 작정을 한 모양인데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다. 최객주의 가늘어진 실눈에서 차가운 도끼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는 접힌 부채 끝으로 억척이의 턱을 툭 치켜 올리며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당장 오늘부터 내년의 품삯은 단 한 푼도 없다. 내 시험이 입에 들어갈 탕약값도 더는 대주지 않을 것이야. 어디 밖에서 한 번만 더 입을 놀려보거라. 잔치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아전들에게 널 고기를 망친 미친 백정으로 넘겨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받아 적어줄 아전도 있고 내 이름이 적힌 장부도 있다. 내가 내년이 고기를 망쳤다고 몰아가면 누가 천한 백정 안하게 편을 들어주겠느냐? 직접 손찌검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객주의 차분한 협박은 억척이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당장 약줄이 끊기면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심해지고 몸도 금세 쇠약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최객주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뒷짐을 진 채 유유히 마당을 빠져나갔고 억척이는 텅 빈 도마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듯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빛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늦은 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억척이는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갈에 끓는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며느리에 나간 얼굴을 보고는 뼈만 남은 마른 손을 뻗어 억척이의 거친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억척이는 차마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품삯이 끊긴 일과 잔치에 올릴 고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만 띄엄띄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 내 안색이 흙빛이로구나. 일이 단단히 잘못된 모양이구나. 나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미련이 없다. 내 약값 때문에 내가 몹쓸 짓을 억지로 참거나 사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외면하지는 말거라.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도 마른 목소리에 억척이는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억척이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치맛자락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만 들썩였지요.
시어머니를 당장 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과 잔치에 모일 고을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의 도리 사이에서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조 할멈의 경고도, 관아에 알리려던 시도도, 박서방에게 내민 손도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억척이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몹쓸 고기들을 물에다 버리면 썩은 핏물이 냇가로 흘러들어 온 마을 우물이 다 망가질 거구먼. 불에 홀랑 태워버리면 흔적이 다 사라져서 나중에 사또 나으리 앞에서 저 악독한 최객주의 죄를 밝힐 증거조차 남지 않게 되겠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요. 억척이의 시선이 멀리 푸죽간의 고기 창고를 지나 저 너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눈 덮인 뒷산을 향했습니다. 잔치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작업장에서 모조리 빼내야 혀. 산속 깊은 눈밭에 차갑게 묻어버리면 핏물이 번지지도 않고 이상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 비록 내일 아침 내가 고기 도둑으로 몰려 문매를 맞는다 해도 그것이 백성의 도리이자 저 간악한 놈의 목줄을 쥘 유일한 길일 것이요.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억척이에 투박하고 갈라진 두 손이 치맛자락을 단단히 움켜쥐며 서서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고기를 썰며 순응하던 백정. 안하게 눈동자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굳센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억척이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손질되는 고기를 유심히 살폈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소들의 살점에서도 같은 검붉은 반점과 탁한 핏물이 드러났지요. 그렇게 숨막히는 날들이 흘러 어느덧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밤이 되었습니다. 끼기깃 끼기깃 낡은 나무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조심스레 갈랐습니다. 공주 사또의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깊은 밤, 억척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푸죽간 뒷마당의 고기 창고 앞으로 다가섰지요. 최객주가 안에서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두었을 거라 여겼지만 창고 문은 어찌된 일인지 끝까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문틈을 밀어보던 억척이의 발끝에 무언가 툭 채였습니다. 바퀴에 기름칠이 된 작은 짐술의 하나와 단단하게 꼬아 만든 새끼줄 뭉치였지요. 그때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구석에서 누군가의 구분등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묵직한 고기자루 하나를 짐술의 위로 묵묵히 실어주고는 그림자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지요. 늘 최객주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박서방이 끝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남몰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었습니다. 억척이는 멀어지는 박서방의 발소리를 향해 무건의 목례를 깊게 올렸습니다. 억척이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수레 위로 남은 광주리와 자루들을 조심스레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기 자루가 쌓일수록 틈새로 탁한 핏물이 조금씩 배어나오며 평소와 다른 텁텁한 냄새와 미지근한 기운이 밤 공기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동네를 지나 산을 올랐다가는 바닥에 자국이 점점 남거나 냄새를 맡은 떠돌이 개들이 지저대어 금세 덜미를 잡힐 것이 뻔했지요.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훅 불어오며 담벼락 곁에 몸을 숨기고 있던 도깨비 서리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불길한 냄새를 동네방네 질질 흘리고 다녀서야 산 중턱도 못 가서 객주놈의 개코 같은 하인들에게 들통날 것이다. 넓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서리는 기이한 쇠덫의 상에 아직 불편한 발목을 질질 끌면서도
술의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더니 거대한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숨을 들이마시고는 겹겹이 쌓인 고기자루 더미를 향해 차가운 입김을 한꺼번에 내뿜었지요. 쉬아악 하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서리빨이 자루의 겉면을 얇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빨이 자루 겉면을 얇게 뒤덮자 배어 나오던 핏물과 불길한 열기가 차갑게 굳으며 냄새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기운을 무리해서 쓰고 난 서리는 이마에 식은 땀을 맺으며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다친 발목이 다시 욱신거리는지 한쪽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을 뻔했지요. 헉헉? 덫에 상한 화기가 다 빠지지 않았는데 무리를 했구나. 고기 속까지 꽁꽁 얼리지는 못하고 그저 겉면의 핏물만 잠시 막아두었으니 기운이 풀려 녹기 전에 어서 움직여라. 서리의 배려에 억척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레의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한밤중이었으나 첫 번째 짐을 싣고 푸죽간 뒷문을 빠져나가는 억척이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짐술의 바퀴가 돌부리에 부딪혀 덜그럭 소리를 낼 때마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골목 어귀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여야만 했지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자 고난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발목을 훌쩍 넘어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깊은 눈밭은 빈몸으로 오르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험지였습니다. 억척이는 잔치용 고기가 실린 무거운 수레를 끌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흙구덩이에 푹 빠져 꿈쩍도 하지 않을 때면 억척이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어깨로 바퀴를 밀어 올렸습니다. 덫을 풀고 칡을 캐느라 이미 부르트고 까져 있던 손바닥에서는 기어이 얇게 피가 배어 나왔지요. 낡은 집시는 진작에 눈에 젖어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렸지만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수레를 한자 한자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뒤따라오던 서리 역시 다친 다리를 절면서도 묵묵히 수레 뒤쪽을 거들어 밀어주었지요. 잔치용 고기를 한 번에 모두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억척이는 마을 뒤편의 오래된 숯가마 길을 따라 첫 짐을 옮긴 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한 차례 더 푸죽간으로 돌아왔지요. 두 번째 짐을 싣고 오를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서리 역시 냉기를 쓴 탓에 기운이 빠져 제대로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자루를 수레에 올리는 순간에는 박서방이 어둠 속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지요. 동이 트기 전에 찌는 듯한 시간 압박 속에서 억척이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수레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산 중턱의 깊은 바위 밑에 다다랐습니다. 억척이는 언 땅 위에 눈을 깊게 파내고 그 바닥에 챙겨온 두꺼운 집자리와 낡은 천을 꼼꼼히 깔았습니다. 고기자루가 흙과 직접 닿지 않게 하여 핏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그 위로 약조 할멈에게서 얻어둔 쑥과 박하 같은 마른 약초들을 듬뿍 뿌렸습니다. 마른 약초와 풀은 자루가 젖은 흙과 바로 맞닿지 않도록 바닥에 얇게 깔았습니다. 고기의 병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으나 습기와 냄새가 바로 퍼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요. 억척이는 수레에 실린 마지막 고기 자루들까지 구덩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리가 차갑게 식혀둔 고기들 위로 두꺼운 거적을 덮고 파내었던 눈과 단단한 얼음 덩어리들을 그 위에 두껍게 덮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바위들을 굴려 눈무더기를 단단히 눌러놓자 겉보기에는 그저 겨울 산의 평범한 바위 언덕처럼 보여 아무도 그 아래
잔치 고기 전량이 묻혀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억척이는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에 짧은 칼금을 하나 남겼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억척이는 텅 빈 술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이마에서 뜨거운 땀방울이 차가운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마디는 부르터서 갈라져 있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곁에 주저앉은 서리 역시 기운을 너무 많이 쓴 탓에 황금빛 눈동자가 반쯤 감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 저 멀리서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객주 놈이 고기가 모조리 사라진 것을 알고 길길이 날뛰겠지. 틀림없이 나를 고기 도둑으로 몰아 동네방네 사람을 풀 것이요. 숨통이 조여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억척이는 피가 배어나오는 거친 손을 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자리에서 꼿꼿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멀리 마을을 향해 도망칠 생각 따위는 애초에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그 고기가 썩은 병을 품고 있음을 사또 앞에서 당당히 밝힐 기회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낡은 문간방에서 홀로 얕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늙은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억척이는 빈 수레의 손잡이를 단단히 고쳐쥐고는 다가올 매서운 폭풍을 짐작하면서도 묵묵히 산길을 걸어 자신의 초라한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쾅, 우당탕탕. 누군가 낡은 살인문을 걷어차듯 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화로에 불을 지피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은 억척이는 올 것이 왔다는 듯 묵묵히 부직갱이를 내려놓았지요.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든 이들은 최객주의 수하들과 관아에서 달려온 몇몇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발걸음 뒤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최객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이 독사 같은 백정년아, 감히 내 고기 창고를 털어 오늘 잔치에 쓸 귀한 고기를 모조리 빼돌리다니 내년이 정령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최객주의 고함에 포졸들이 다짜고짜 억척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어 굵은 포승줄로 묶어버렸습니다. 부르트고 까진 손목 위로 거친 밧줄이 파고들었으나 억척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지요. 방 안에서 놀란 시어머니가 쌕쌕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기어 나오려 하자 억척이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셔요. 지가 지은 죄가 없으니께 곧 돌아올 거구먼요. 찬바람 드니 문 꼭 닫고 계셔요. 억척이는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사또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잔치용 고기가 모조리 사라졌다는 기막힌 소식은 순식간에 관아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란이 어찌나 컸던지 안채에 머물던 공주 사또가 직접 동원 마루로 걸어 나와 굳은 표정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아침에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잔치에 올린 짐승 고기를 저 안악이 모두 훔쳐 달아났단 말이냐? 사또의 엄한 물음에 최객주가 재빨리 땅바닥에 엎드리며 억울하다는 듯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나으리의 잔치를 위해 피땀 흘려 구한 고기들을 저 악독한 백정 년이 앙심을 품고 밤새 빼돌렸사옵니다.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어 고기를 숨긴 곳을 알아내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최객주의 말만 듣고 곧바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쪽 같고 백성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원칙주의자였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억척이의 차분한 두 눈동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사또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여인아, 내가 훔쳤느냐? 훔쳤다면 어찌하여 멀리 도망가지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이냐? 사또 나으리 지는 고기를 훔친 적이 없슈. 그저 사람 입에 들어가면 큰 탈이 날. 몹쓸 것들을 잔치상에 오르지 못하게 눈밭 깊은 곳에 치워둔 것뿐이구먼요. 억척이의 또박또박한 대답에 동원 마당을 둘러싼 구경꾼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억척이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갈라진 입술을 떼어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어른이 들여온 소들은 평범한 소가 아니었슈. 살점을 가르니 속에 검붉은 반점이 박혀 있고 핏물과 고깃결도 평소와 전혀 달랐구먼요. 지가 평생 짐승뼈를 발라왔지만 그리 이상한 고기는 처음 보았으유. 그래서 어제 낮에 약조 할멈에게 살점을 보여드렸더니 사람 먹일 고기가 아니라고 당장 멈추라 하셨습니다. 억척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노려보는 아전들 쪽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길로 사또 나으리께 알리려 관하로 달려왔지만 여기 계신 아전 나으리들이 미친년 취급을 하며 문전박대를 하셨지요. 어머님 탕약간마저 끊겠다는 객주 어른의 협박에 길은 막히고 잔치에 온 어르신들이 그 고기를 드시고 크게 앓을까 겁이 났구먼요. 그래서 지가 밤새 수레를 끌고 산 중턱에 고기를 묻어버린 거여요. 죄를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손사래를 쳤지요. 거짓이옵니다. 빚에 쪼들린 백정년이 변명하는 것이옵니다. 어찌 고기에 병이 들었다는 망발을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사또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은 당장 저 안악의 포승을 풀고 앞장서게 하라. 객주와 그 고기를 먼저 살펴보았다는 약조 할멈도 함께 산으로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와 포졸들, 최객주와 사건에 관련된 이들이 억척이를 따라 뒷산 숲가마길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 몇몇도 멀찍이 뒤를 따랐지요. 억척이는 자신이 남겨둔 낡은 바위 틈의 칼금을 단박에 찾아내었습니다. 포졸들이 삽과 괭이로 덮인 얼음과 눈무더기를 걷어내자 바닥에 깔린 약초 냄새와 함께 거적대기로 덮인 고기 자루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또의 지시에 따라 자루 하나가 툭 풀렸습니다. 밤새 차가운 눈밭에 보관된 고기에는 이상한 반점과 탁한 핏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약조 할멈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고기의 겉면을 더듬고 안쪽의 검붉은 반점들을 살폈습니다. 할멈은 지팡이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사또를 향해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백정 안악의 말이 맞구먼요. 핏물이 탁하고 살점 곳곳에 병든 짐승에게서 보던 흔적이 남아있사옵니다. 이런 고기를 잔치상에 올렸다가는 특히 기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크게 앓을 수 있사옵니다. 사람 입에 넣어서는 아니 될 고기이옵니다. 함께 올라온 관아의 늙은 마부와 우시장에서 오랫동안 소를 다뤄온 쇠전꾼도 차례로 고기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병든 짐승에게서 보던 흔적이 분명하다며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조 할멈과 두 사람의 증언에 산중턱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어 최객주를 향했지요. 최객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짐승을 들여오긴 했으나 상태가 이리 나쁜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고기를 손질한 것은
전적으로 저 억척이 년이 오니 전연이 일부러 흉한 고기만 골라 흠집을 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 때 뒤따라온 무리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푸죽간의 낡은 앞치마를 두른 박서방이었지요. 평생 최객주의 호통에 기가 죽어 눈치만 보던 늙은 칼잡이의 두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억척이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모습을 차마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객주 어른은 억척이가 고기의 이상을 보여드린 뒤에도 납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박서방의 갈라진 목소리가 겨울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객주가 사색이 되어 내 이놈 하고 소리쳤으나 박서방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흠난 곳만 도려내고 핏물만 씻어 양념에 버무리라 명하셨지요. 그러고는 안채로 들어가셔서 장부를 고쳐 쓰셨습니다. 고기 들어온 날짜 곁에 획을 보태고 손질 책임자 칸에다 억척이 이름을 새로 우겨 넣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그 거짓 장부가 지금 객주 한 채의 검은 나무 괴짝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객주의 안채를 뒤져 그 검은 괴짝을 가져오라. 잠시 뒤 포졸들이 숨을 헐떡이며 무거운 나무 괴짝을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장부를 꺼내 펼쳐본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해당 줄의 먹빛이 다른 곳보다 새 것처럼 진하고 억척이의 이름이 좁은 칸에 억지로 덧붙여진 것을 단박에 확인했으니까요. 박서방의 증언과 앞뒤 기록까지 맞춰보자 누군가 뒤늦게 장부를 손댄 흔적이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또는 억척이가 전날 관아 문전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을 지켰던 아전들의 이름을 확인하게 한 뒤 최객주와 사사로이 거래한 일이 있는지 관아로 돌아가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했지요. 지목된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눈밭의 고기와 약조 할멈의 증언, 박서방이 목격한 장부 조작까지 확인한 사또는 차가운 표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최객주를 관아로 압송해 장부 조작과 아전 매수의 전말을 밝히도록 하라. 푸죽간 운영과 잔치고기 납품은 즉시 중단한다. 억척이에게 씌운 빚과 밀린 품삯도 장부를 샅샅이 대조해 바로잡을 것이다. 최객주는 끝까지 억척이를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포졸들의 손에 붙들려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그와 결탁한 아전들 역시 직무에서 배제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를 받으러 끌려가게 되었지요. 한바탕 소란이 휩쓸고 간 뒤 사또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는 억척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인아, 내가 관아의 허락 없이 수레를 끌고 남의 창고를 연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허나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잔치상에서 큰 탈이 벌어질 뻔하였다. 사람들을 살리고자 위험한 고기를 눈밭에 고스란히 보존해낸 기지가 갸륵하니 참으로 고맙구나. 사또의 따뜻한 인정 한마디에 억척이의 두 눈에서 그제야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백정이라 무시당하고 빚에 짓눌려 살던 그녀의 판단이 그리고 이웃을 아끼는 묵직한 마음이 세상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척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굽어 보이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위 뒤쪽 그늘진 곳에서 다친 발목을 부여잡고 서 있는 도깨비 서리가 보였지요. 서리는 황금빛 눈동자로 억척이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무심한 듯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기운이 빠져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억척이가 억울함을 씻어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준 것이었습니다. 억척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콧속을 상쾌하게 씻어내렸습니다. 이제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낡은 집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갑잔치를 앞두고 벌어진 고기 소동은 공주목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으나 사또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처로 고을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눈밭에서 거두어온 고기는 관아의 철저한 관리 아래 사람의 발길과 물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안전하게 묻어 처리했습니다. 사또는 화려하게 치르려던 자신의 환갑잔치를 거두고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상차림으로 고을 어르신들을 관아 마당에 모셨지요. 따끈한 시래기국과 찰진 수수팥떡이 돌려진 관아 마당은 붉은 고기 없이도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검소함에 고개를 끄덕였고 밥술을 뜰 때마다 큰 탈을 미리 막은 억척이의 용기와 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억척이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냄새난다며 피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세밀한 조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최객주가 거짓 장부로 이자를 부풀려 억지로 늘려놓았던 빚은 장부를 다시 따져 부당한 부분이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자랍시고 억척이가 뼈 빠지게 일에 바쳤던 삭과 떼먹힌 품삯까지 정확히 세매져 묵직한 엽전 꾸러미로 그녀의 손에 되돌아왔지요. 억척이가 그 돈을 쥐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을 어기 약방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조할멈은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쌕쌕거리는 기침을 찬찬히 다시 살핀 뒤 몸에 딱 맞는 약재를 세심하게 골라 탕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랜 지병이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낫지는 않았으나 찬바람이 들지 않게 손본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제때 제대로 된 탕약을 다려 먹이니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몰라보게 잦아들었지요. 무엇보다 억척이가 약 한 첩을 짓기 위해 최객주 앞에 엎드려 자존심을 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초가집 안방에는 전에 없던 든든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즈음 억척이는 관아의 주선으로 마을 저작거리 한편에 작은 점포를 얻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뼈를 바르고 살결을 살피는 그녀의 솜씨와 깐깐한 안목을 고을 사람들이 온전히 믿게 된 덕분이었지요. 사람들은 고기가 필요할 때면 앞다투어 억척이네 도마 앞으로 모여들어 정당한 값을 치르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이구, 억척이가 괜찮다 한 곡이라면 믿고 가져가도 되겠지. 박서방 또한 큼직한 토종닭 한 마리를 들고 억척이의 새 점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날 제 밥줄이 두려워 외면했던 비겁함을 고개 숙여 사과하는 늙은 칼잡이에게 억척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꺼이 닭을 받아들고 화답했지요. 무릎을 꿇고 영웅이라 치켜세우는 거창함은 없었지만 성실한 노동이 정당한 품삯과 존중으로 돌아오는 이 평범하고 바쁜 일상이 억척이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이의 삶이 따뜻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낡은 문간방에 조용히 머물던 도깨비 서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발목에 남아있던 덫의 화기가 차츰 빠져나가자 서리는 다시 제법 힘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리의 넓고 다부진 몸에도 예전의 서늘하고 강인한 기운이 온전히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부엌 아궁이 앞에서 국을 끓이던 억척이가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서리를 보며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발목 붓기도 싹 내렸고 붉은 기운도 가신 거 보아하니 인제 험한 산에 올라도 아무 무리가 없겠슈. 찬 공기 들이마시며 자유롭게 살던 양반이 남의 집 문간방에서 고생 많았어요. 언제든 산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가셔요.
덤덤한 억척이의 말에 서리의 황금빛 눈동자가 멈칫 흔들렸습니다. 본디 냉기 도깨비란 사람의 온기와 번잡함을 피해 깊은 숲에서 홀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순리였지요. 서리는 투박한 손으로 제 수염을 벅벅 쓰다듬으며 헛기침을 몇 번 내뱉었습니다. 누가 아니란 말이냐. 이 좁아터진 흙바닥에 웅크리고 있자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느니라.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에서 넘어오는 매캐한 연기 탓에 내 코가 다 막힐 지경이었다. 내 당장이라도 맑은 바람 쐬러 훌쩍 떠날 참이다. 그렇게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선 서리는 억척이에게 무심한 눈짓 하나만 남긴 채 어둠이 내려앉는 산자락을 향해 스르르 그림자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억척이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국자를 쥔 채 씁쓸한 마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함께 뼈다귀를 다투고 밤길을 걸으며 어느새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던 기이한 식객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시리게 다가왔지요. 그래, 도깨비는 산에 살아야 도깨비지. 내 숨통을 틔워주었으니 그걸로 100번 고마운 인연이여. 하지만 그녀의 그 헛헛한 서운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밤새 눈이 소복하게 내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억척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낡은 문간방 앞에 서리가 떡하니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산에서 얻어온 큼직한 멧돼지 고기 한 덩이가 턱 걸려 있었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맑은 바람 쐬러 산으로 가신 양반이 이 새벽부터 웬일이래요? 억척이가 화들짝 놀라며 묻자 서리는 마루 끝에 고깃덩이를 무심하게 툭 던져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잉, 산에 올라갔더니 산짐승들이 어찌나 촐싹대는지 통 시끄러웠스 말이야. 게다가 내가 끓여주던 그 짭조름하고 뜨뜻미지근한 고깃국 냄새가 자꾸 코끝을 맴돌아서 영 입맛을 버렸지 뭐냐. 이 고기 썰어다 푹 고아보아라. 내 며칠 더 이 문간방 찬바람 좀 쐬어야 쓰겠다.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면서도 서리는 슬그머니 문간방 구석으로 들어가 제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한결 잦아든 기침을 가다듬던 시어머니가 얇은 문풍지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아가, 저 문간방에서 또 맑고 서늘한 바람이 훅 들어오는구나.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아주 좋구나. 억척이는 끓어오르는 국솥을 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문간방에서는 서리가 고기가 적다며 투덜거렸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한마디를 보탰지요. 혼자 견뎌야 했던 조용한 집안에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